자, 네, 반갑습니다. 2016년 9월 21일, 9월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의 남자 아침 시황을 하러 찾아온 양봉 캔들, 레드 캔들입니다. 잘 들으시면 숫자 몇 번 할까요?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마이크 테스트. 자, 아침 시황 진행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네, 잘 들리시네요. 자, 금일 이슈 어떤 내용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이고요. 뉴스 들어보셨죠? 마지막 이제 일기예보를 들어봤는데,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모과차라거나 레몬차 뭐 등등 좀 잘 드시라고 합니다. 네, 잘 드시고요. 사돈 남발할 필요가 없이 제가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자, 그럼 수요일장, 네, 수요일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합니다. 미증시부터 갑니다. 자, 다우지수의 경우는 바로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봉 캔들을 보셔도요, 양봉의 몸통이 두껍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달리네요. 이렇게 18,600 정도였나요? 정도에서 그 고점 만들어지고요. 18,000포인트대까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윗꼬리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중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작년부터 얘기했었고요. 올해부터 또 얘기했었는데, 그동안의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8,000 이하, 7,000, 6,000 포인트대부터 두세 배 가까이 올랐다. 2배 이상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조정이 나올 시기에 오지 않았나 라는 말씀드렸을 겁니다. 물론 다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승폭을 키웠고, 여기서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월봉 기준 18,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못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6,000까지 오겠죠. 6,000을 깨게 되면 다시 4,000, 2,000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간 기준 보시게 되면 8,000포인트 중반까지 오른 이후 8,000선에 주요 구간 만들고 약간 빠져 있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는 한 21선 정도인가요? 네, 21선 정도에서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스권 행보 내지는 잠깐 조정, 하향, 방향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우 일본 기준은 역시 8,000 인근입니다. 자, 이전에 8,500, 600 왔다 갔다 할 때요. 네, 지난달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횡보가 나온 이후에 18,000선이나 그 인근까지 조정 내지 지지라인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9월 들어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쵸? 나스닥의 경우도 비슷한가요? 나스닥은 양봉 계속 올라가네요. 5,287포인트가 최고점인데 5,240포인트대에서 마감합니다. 거의 뭐 신고가 이후에 최고점 가까운 자리인데, 월봉 볼게요. 십자형 캔들이 약간 만들어지고요. 주간 기준 보시면 음봉, 이번 주에 음봉 형태가 약간 나타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의 주봉 캔들이 약간 이제 파란색으로 물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와 비교해 본다라면, 다우 지수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다고 보신다라면, 나스닥은 조금 늦게 파형을 그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좀 더 버티고 있다라는 정도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형태는 역시 음봉입니다. 횡보 중에 5,000포인트 인근.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넘어가는 시기쯤에 5,100포인트 인근 정도까지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 반등이 나왔던 거였는데, 여전히 상승 횡보 형태에서 하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뉴욕 마감, 뉴스와 함께 유럽 마감, 세계 주요 증시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마감 뉴스가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정리가 이제 짧게 나오더라고요. 자, 뉴욕 증시가 20일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오름세로 마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9.79포인트 올라왔고요. 18,129.96. 그런데 역시 최근 모습에서는 조정이고요. S&P 500 지수는 2139.76으로 0.64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은
6.3포인트 오르면서 5241. 자, 개장 전에 미국의 주택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면서 시장에서는 21일 언젠가요? 오늘이겠네요. 그쵸?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종목으로 들어간다거나 투자하기보다는 현금 좀 받고 있다. 현금 보유하고 있자.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고 매매하기보다 투자하기보다 현금 갖고 있는 게 안전자산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용했습니다. 관망세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일본은행의 경우는요. 한국 시간으로 21일 점심께입니다.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면은 아마 뉴스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그 지난 회의에서 예고한 기존 통화 정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이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쿠 BOJ니까 일본은행이죠. 네, 총재가 뱅크 오브 재팬이에요, 그죠? 같은 날 오후 3시 반에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은행 그리고 공개시장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뭐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깊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행에 대해서는요. 일본이 이번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라는 관측 때문에 뭐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FRB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3시 얘기했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해서 결과 나오고요. 3시 30분부터 제닛 옐런 의장의 회견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기준금리가 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쵸? 증시 하나 보셨죠? 네. 상승 나오다가 횡보 이후에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이런 형태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역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쉬지 않겠나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보였다고 합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자, 유럽 마감입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과 일본의 통화회의에 대해서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투심이 개선되면서 대부분 반등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대부분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FTSE 100지수는 전장 대비 0.31% 상승하면서 6,800대, 독일 닥스는요 0.3% 오르면서 1,400포인트대, 프랑스 까크 지수는 보합인 4,394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와 이슈는 뭐냐면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통화정책 결과입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날. 그러면서 우리 수익 종목 상한가 2개, 3개 나오고 정지 5개 나오고 수익 좋았지만 아마도 오늘과 내일을 기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결론이 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장 마감하거나 금요일 정도 시기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피해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보였습니다. 그쵸? 자, 개별 기업 중에는 바이엘이 몬산토 인수 이후 매출 순이익이 증가할 것인 전망 나오면서 올라들고 하네요. 자, 세계 주요 증시 간단히 봅니다. 다우, 나스닥, S&P 조금씩 올랐습니다. 0.05, 0.12, 0.03 강보합권 영역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케이 조금 빠졌죠? 약보합세에서 약간 눌림이 있었고요. 상해 종합 역시 항생 역시 좀 빠졌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약보합세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일부 상승 정도로 할까요? 움직임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뭔 소리예요? 뒤에 공사하는 거 뭔 소린가 했습니다. 뭐 진동인 줄 알았네. 자, 이제 뭐 먹느냐? 코스피, 코스닥 넘어갑니다. 국내로 갈게요. 얘기했던 거대로 국내 증시가 올랐는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연봉은 볼 거 없죠? 자, 월봉 어때요? 코스피 월봉 빨간색인가요? 빨간색이군요. 자, 이번 달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였는데 지난달에 얘기했던 게 이번 달 들어서 아마도
윗꼬리 짚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 저항받고 밀리거나 하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좀 밀립니다. 주간 기준 지난 거래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이제 빨간색이 됐잖아요. 월봉이 주봉 역시 양봉 들어올립니다. 2000포인트 인근입니다. 2000포인트 인근에서 강하게 들어올리는데 2025.71입니다. 현재 종가가 2020포인트대 30포인트 이상 돌파 나오기보다는 20포인트대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기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미 웬만큼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윗꼬리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음봉 조정 가능성 생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간 기준 급락 이후에 2000 이하 1900포인트 후반 90포인트대에서 2020포인트까지 왔는데 요런 자리 같아요. 지난 6월달에 급락하기 직전 봅니다. 물론 또 올라가고 급등하면 좋지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일간 기준 61선과 이제 중심 이평선 돌파 나왔다가 미니까 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급락이 나왔죠. 지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가면 좋지만 2030포인트 인근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30대 근처 가다가 한번 쑥 밀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 중요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일본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스 보면요, 증권사들의 발언들 발표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발표까지 관망세를 보일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미 이틀 동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쉬어가지 않겠나, 혹은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 결과에 따라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파란색이죠? 요거 올해 예상 모습은 몸통이 두꺼운 음봉이라고 했습니다. 600 이하 내려오면 땡큐라고 했죠? 그쵸? 네. 600 이하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600 초반 정도에서 슬쩍 다시 끌어올렸습니다만 내년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는 관점에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좀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점 매수라거나 주가를 이제 부양시키겠다는 발언이 먹힙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한 700이나 800 사이에서 700, 800 사이에서 유지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0포인트대에서 코스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증시가 어렵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를 살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100포인트 올라갔고 코스닥이 70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데 증시 살리겠습니다. 코스피를 2500, 3000 올리겠다. 코스닥을 800, 1000 이상 올리겠다 라는 게 먹힐까요? 먹힐까요? 잘 안 먹힐 겁니다. 그럼 반대로 코스피가 만약에 한 1700이나 800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한 600이나 500 후반까지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제가 선진기술가 그리고 이렇게 경제인들의 도움을 받아 힘을 실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코스피를 다시 2000 이상 올려놓겠습니다. 코스닥을 700 이상 올려놓겠습니다. 가 먹히기 쉬울까요? 두 번째겠죠,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만들려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월간 기준 2평 깨고 이평선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간 기준 보시게 되면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옵니다. 역시 반등. 650포인트 이하까지 빠지면 기회니까 잡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안 내려왔어요. 660에서 50포인트대 사이에서만 움직이다 말았는데 좀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간 기준 650대에서 670까지 끌어올립니다만 저항이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본다면 국내 증시도 역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인상 혹은 부양책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 가운데 아마도 오늘 내일 사이에는 관망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무리한 매매를 하시기보다 어제 오늘 수익 났던 것들 지키는 매매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뉴스로 갑니다. 자, 국내 기사뿐만 아니라 해외 기사까지 다 같이 보는데요. 약 11개 정도의 기사가 있고요. 보통 이제 시황 마감하는 시간이 8시
57분쯤입니다. 그래서 22분 정도 남아있어요. 한 기사당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소화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엄마 6천만원 투자자에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 8번째 기사인데 경기회복 기대감 고개 드는 중형주입니다. 네, 요건 잠시 뒤에 나올 거예요. 8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사. 자, 경기회복 기대감 솔솔 고개 드는 중형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민감 소비재 비중 높아서 유리하다. 대소형 약세 주순환 매수 가능성. 이익 전망도 중형주만 0.3% 상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초 이후에 시가총액 규모별 주가 상승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초, 상반기, 하반기 나와 있는데 코스피 전체는요. 연초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 연초에 좀 많이 갔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의 기준 보시면 역시 연초에 많이 갔습니다. 맞나요? 많이 갔습니다. 주가 상승률 보시게 되면. 그리고 대형주 중반 최근에 또 대형주가 많이 갔었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합니다. 3.5% 정도인가요? 네. 4.2% 올라갔고 빠진 거 얼마 안 됐는데 중형주가 그동안 안 좋았어요. 중형주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4.6에서 마이너스 2에서 2.6까지 왔는데 자, 이거를 거꾸로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폭이 컸던 자리에서 손실이 좀 줄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중형주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미 대형주와 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초반, 중반 지속적으로 수익률 올렸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되었다, 많이 빠졌다, 쉬었다라고 보고 있는 중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계속 안 좋았지만 관심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순환 매수 상세에 중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면 중형주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지수가 좀 빠질 것 같다고 했는데 이 기사를 내놓은 이제 언론사에서는 아니다. 분위기 좋으니까 오히려 중형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저평가됐고 빠졌던 자리에서 오를 수도 있겠다. 라고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수익 높은 중소형 펀드 보시게 되면 펀드명 뭐 유진 챔피언, 하나 UBS, 유진 트루밸류, 신한 BNPP 그리고 이제 CMBP, 해피라이프 등등 있는데 연초의 수익률이요 뭐 3%대 2%대 나와줍니다. 까먹지 않았다라면 잘한 겁니다. 어젠가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펀드사의 절반 이상은 다 까먹었대요. 다는 아니고 마이너스고 절반 이상이면 다 수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절반 이상도 뭐 본전 시기에서 약간 올라간 정도고요. 1000개의 펀드가 있다면 그 중에 한 10개 정도만 수익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까먹지 않았다는 것은 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펀드 중소형주에 대한 펀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턴 어라운드 기업을 주목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는 이제 길이 있어요. 투자자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처음에는 일단 주식으로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뭐 주식 뭐 사봐 이렇게 했잖아, 얼마 벌었어 얘기하게 되면 그거 관심 가져가지고 주식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주식을 하시다가 뭐 까먹거나 아니면 좀 재미를 보거나 하면은 다음 어디로 가느냐, 선물 옵션 갑니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파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일반 주식 시장에서 매매하시다가 돈을 벌었거나 까먹었거나 양극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걸 찾게 되는데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큰 파생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위험하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그나마 유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식 시장에 남아 계시는데 종목들이 막 파동이 약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거 찾게 되는데 파생 가기 힘들고
주식시장에 ETF라는 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인버스 ETF 그리고 뭐 리버스 ETF 등등 다양한 게 나오게 되는데 무슨 타이거 무슨 뭐 킨덱스 뭐 나오잖아요. 인덱스 인버스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가 좀 더 생기긴 하지만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펀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단 부담이 줄고 수익률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가가 떨어진 만큼 2배를 버는 거꾸로 펀드가 국내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 ETF, 2X니까 2배라는 얘기겠죠. 한국거래소에 내일 5개 종목이 상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는 판단인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꾸로 하락폭의 2배 수익을 내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개념이죠. 만기일 전에 뭐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판단해서 하는 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돈을 벌죠. 근데 내려도 돈을 버는 거꾸로 펀드가 상장이 되면서 증시 하락을 예상한다면 해당 종목을 사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EX ETF 5개 종목을 22일 내일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이제 일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따라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승장에 1, 2배 수익이 내거나 하락에서 1배 수익 내는 게 ETF였는데, 하락장 2배 수익 내는 거는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가 투자 가능하다는 거죠. 국내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조금 더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수 하방을 예상하는 분들의 경우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내일 상장한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괜찮나 던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장하고 시작하게 되면 그 이후에 흐름을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분위기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 최소입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를 봅니다. 그 이후에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이상 올라오고 거기서 크게 돌파 못 나오니까 머리 맞았다, 고점이다 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하락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여기 이런 종목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내일 상장하게 되면요, 관종에 넣어놓고 좀 지켜보세요. 어떤 흐름 나와주는지. 자, i투자증권의 인수 후보가 한 곳만 남았다고 하네요. 매각 중단 가능성. 현대중공업 헐값에 팔지 않을 거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이요, 하이투자증권을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보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있어요. 속속들이.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나섰던 사모펀드 인베스투스 글로벌 전날 매각 주간 자회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의 인수이사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전략적 투자로 끌어들이려던 대만계 증권사가 불참할 뜻을 전한 데다가 현대중공 계열사 의존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인수 의사를 거둬들였었는데, 이제 LIG 투자증권만 남아있습니다. 관계자 역시 회사 가치 분석 작업 진행 중인데 적정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할 거다. 우리가 대선 테마 종목들 볼 때도요, 한 종목이나 대선 주자의 종목만 하진 않습니다. 왜요? 한 명 단일 후보만 나오게 되면 yes or no인데, 뭔가 이제 뭐라 해야지, 이거 경쟁이 안 되게 되면요, 관심이 안 생겨요. 관심이 안 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애가 둘인데 첫째한테 소파를 사줬어요. 조그만 소파 사주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걸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첫째랑 둘째랑 난리 났어. 서로 갖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더 사줄까 싶었는데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줄까요? 2명인데 소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앉겠다고 하면서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같이 놀아요.
두 개를 사주면요, 둘 다 안 주면 끝이에요. 흥미를 잃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대선이라거나 이런 자리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명, 3명 이상씩이 경쟁을 하면서 관심을 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매각건도요, 한 업체에서만 인수 의사를 밝히게 되면 내가 만약에 단독으로 이제 입찰을 합니다. 그럼 내가 굉장히 싸게 넣으면 돼요. 말도 안 되게 싸게 반값 반의 반값 넣으면 돼요. 그러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인수보자 경쟁이 있어야 흥미를 갖고 가치가 올라가고 팔아먹기 쉬운데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매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높은 가격 못 받을 거 여기 나와있죠? 인수보가 한 곳 줄면서 하이투자증권이 높은 가격 받기 어려울 거란 전망 때문에 아마 안 팔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좀 경기도 좀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몸통이 크고 이제 금액이 큰 업체 인수가 쉽지 않아요. 그쵸? 경기에 너무 안 좋아서 큰 문제입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인수 후보가 하나 나와서 아마도 매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다는 거 봤고요. 자, 미공개 정보로 이쪽을 챙긴 경영진 12명 고발됐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 이런 나쁜 놈들! 사회의 암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고 싶지만 다 의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제가 뭐라 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미성년자 주식 보유 4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야 대단하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 6월까지만 해도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자 12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주식 거래하다가 걸렸답니다. 그러면 걸린 게 12명이니까 안 걸린 거는 거기에 몇 갑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쵸? 집어넣어야 돼요. 확실히.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걸렸잖아요. 걸리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도 경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걸리면요, 이 회사에 대한 인지도, 인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 동부그룹 회장이 5월달입니다. 20년간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 보유하다가 법정 관리 앞두고 처분해서 손실을 줄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런 거시기 하네. 오래 가기 위해서,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요, 양심을 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이 많고 하면 양심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얘기하면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한미약품 얘기입니다. 한미약품 8조 기술 수출 마일스톤 본격화다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 BTK 저해제 임상 이상 돌입했다. 베링거 산업비 추가 임상이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요, 지난해 3월 다국자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기술 수출한 BTK 저해제 글로벌 임상이 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은요, 호재성 공시라고 할까요? 뉴스 나온 것들 보시면요, 뭐 임상 1상, 2상, 3상 진입했고 실제 판매를 위한 마지막 단계 뭐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또 이제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상이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릴리로부터 마일스톤 유입이 확실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격화 될 거다. 늦어도 3분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쵸? 늦어도 3분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 혹은 상승세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약주 보긴 봐야 돼. 다시 한번 제약주들 다시금 봐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음 실손보험 얘기인데요. 저도 실손보험을 최근에 들었는데 자, 가볼게요. 국민건강 위협하는 건강보험 비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타 손해율 상승, 보험료 10년 후 2배 오른다. 아, 그래요? 실손보험 2배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손보험이 필수 보험으로 여겨지는데 보험료 계속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고령자나 유병자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저도 그래서 원래 작년에
작년 봄에 들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참 병원 다니고 회사 해가지고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었는데 야, 병원 치료받고 다 받고 한 돈 100만 들어갔더니만 들어놓고 나니까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한두 번 갔는데 이거 안 나와요. 참 이게 거시기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가입을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실손보험 연령대별 가입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연세 50대, 60대, 70대 갈수록 가입률이 줄어듭니다. 왜? 안 받아주니까. 손해볼까봐.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되지만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량 보험보다 더 많이 나간답니다. 보통은 1, 2만원대예요. 2000년 초반에만 해도요 1, 2만원대였습니다. 지금은 2, 3만원대고요. 보험료보다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늘고 있는 탓이라고 하는데 더 올라가겠죠? 뭐 3, 4만원, 4, 5만원. 차량 보험료가 1년 기준에서 저 같은 경우는 50만원 나가는데 한 3, 40만원이면 좀 싸게 나가는 분 계시죠? 그러면 한 달에 한 2, 3만원, 3만원 넘어간다 그러면요 차량 보험보다 조금 더 나가거나 비슷할 겁니다. 4만원 넘게 나가면요 자동차 보험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험금 실손보험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는 2배 이상 뛴다고 되어 있네요. 10년간 위험보험료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4%일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4인 가족 기준 올해 월 10만원에서 10년 후 21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참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아프고 병원에 가서 사용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지만 내가 아프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지출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을 할 필요 있지 않나. 건강보험이랑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건강보험을 없애고 이 개인 실손으로 넘기든가 해서 통합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배임이라서 돈을 못 댄다고 했던 대한항공 이사회가 3년 전에 달랐다고 하네요. 2013년도에 지원금이 2,500억, 한진영홀딩스 4억, 채권 최고에 950억 등등 해서 이게 나온 게 있었고 2013년도 12월 19일, 24일, 14년 6월 1일, 2016년까지 해서 넘어오게 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채무 상환 능력이 불투명한 한진해운에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대한항공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배임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3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3년 전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3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2,500억 대한 담보를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600억도 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좀 포기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진해운이라고 이제 해운주 어제 보니까 기사가 뭐 수주가 뭐 전세 국내 들어온 게 꽤 많다라고 해서 괜찮게 얘기 나와준 것 같은데 그다지 웬만하면 자제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운주 조심하십시오. 6천만 투자자에게 얼마? 100억을 선사한 NK세포.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NK빅퀴트가 대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기에 6천만원 정도를 투자했던 투자자가 거의 100억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박 대표에게 투자했던 선임 애널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입사할 리서치센터 뭐 했던 애널리스트가 500에서 6천만원 투자했던 선임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주식같이 뛰어서 9억에서 100억의 자산을 보유겠다. 그러니까 초기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 묻어놓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시면 묻어놓고 하면은 평생 먹고 살 만한 건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신생 기업들이고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돈이 없는 업체에다가 일정 부분 한 5천에서 1억 정도 모아놓고 한 5년, 10년 정도 꾸준히 지켜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날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네, 보고 계시고요.
역시나 박헌지 회장이 바이오 등에 1조 원의 벤처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NK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 나와줬죠. 그리고 ETF 시장이 23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했죠? 이겠습니다. 내일 5개 상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펀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금들이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다. 좀 살아나지 않겠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간은 이제 57분을 향해 갑니다. 거의 마무리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한 주의 마무리 단계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선정호님 잘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큰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종가 종목, 보유 종목들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익 나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박 났어요.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자동매매 함께 위너트레이더 양봉 캔들 레드 캔들입니다. 선정호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 오늘도 성투하십시오.